미국의 항공모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태평양 해전의 전설의 3자매, 요크타운급 항공모함, 미 해군의 얼굴마담이었던 레싱턴급 항공모함, 압도적인 물량과 성능으로 미국의 쇼미더머니를 상징한 에시스급 항공모함 등 전쟁 도중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유명해진 항공모함들 말이다. 모태가 순양전함이라 용도 변경된 레싱턴급은 그렇다 쳐도 이 항공모함들은 이전 항공모함들의 설계를 따르되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점점 발전해온 항공모함들인데, 그렇다 보니 크기를 제외하고는 얼핏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이 항공모함들의 설계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면 근본이 되는 설계의 항공모함이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이후 만들어지는 동생들의 모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만한 인기도, 에식스만한 인지도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녀의 공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법. 바로 항공모함 CV4 레인저다. 항공모함이란 항공기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군함을 말한다. 전함의 시대의 주력은 크고 아름다운 함포였지만 시야보다 더 멀리 정찰이 가능한 항공기의 가능성은 전함의 시대에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은 정찰 셔틀로서 항공모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CV1 랭글리는 바로 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항공모함 호쇼, 허미즈와 같이 실험용으로 제작된 항공모함으로 캐터펄트, 어레스팅 와이어는 물론 엘리베이터 작동까지. 항공모함이란 뭐고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랭글리로 실험하였다고 한다. 랭글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이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바로 가변식 연돌이었다. 이 연돌은 수직으로 세울 수도 있고 수평으로 기울 수도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타국과 타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설계는 당시 고민하던 항공모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갑판에 착함시켜야 하는데 연돌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는 주변 상승기류를 만들어냈다. 이 상승기류는 착함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두고 고민했다. 그리고 답을 낸다. 평상시에는 수직으로 세워 배기 효율을 높이고 파일럿들이 착함할 때는 연돌을 눕혀 착함 시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해서 랭글리는 항해 시에는 연돌을 세우고 항공기가 착함할 때는 연돌을 수평으로 눕히는 가변형 연돌을 채택했다. 그 뒤 랭글리의 실험을 참고하여 레싱턴급 항공모함이 건조된다. 하지만 개조 항모인 랭글리와 마찬가지로 본래 순양전함이었던지라 항공모함에 최적화된 선체가 아니었기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계획한다. 석탄 운반선을 개조한 랭글리나 순양전함을 베이스로 한 렉싱턴과 달리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되어 완성된 항공모함을 말이다. 당시 랭글리는 어지간한 단역기도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크기와 느린 속력이 문제였고 렉싱턴급은 이미 선체까지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순양전함의 그 구조를 전부 뜯어고칠 수는 없었다. 이때 미국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으로 주어진 13만 5천 톤의 항공모함 배수량 쿼터 중에서 약 6만 6천 톤을 렉싱턴급 자매에 사용한 상태였다. 남은 할당량은 6만 9천 톤이었고 미국은 이 쿼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심하게 된다. 2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 3척을 건조하는 것과 1만 4천 톤짜리 5척을 건조하는 것을 고민했으나 빠른 전력 확충이 필요했던 미국은 우선 1만 4천 톤짜리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CV4 레인저이다. 만재 배수량 1만 7천 톤, 전장 234m, 전폭 24m, 최고속도 29.3노트, 5인치 양용포 8문과 28mm 대공포, 12.7mm 대공기총으로 무장한 레인저는 처음부터 모든 설계가 항공기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모함이었다. 레인저의 외형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6개의 가변형 연돌이다. 이는 랭글리에서 사용한 가변형 연돌을 계승한 것으로 작은 연돌이 다소 존재하는 이 형태는 미 항모를 포함해 타국의 어떤 항모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랭글리와 같이 항공기가 착함할 때 상승 기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용도였다. 렉싱턴에서 크고 아름다운 연돌을 세워놓고 레인저에서 도로 랭글리처럼 작은 연돌로 회귀하는 것은 원래는 레인저의 함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랭글리를 운영해보고 홀로 우뚝 선 항공모함의 함교가 함지기 운용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 미국은 레인저의 설계에 함교를 넣지 않았다.
하지만 렉싱턴이 취역하고 막상 운영해보니 갑판의 모서리에 몰려있는 함교와 연돌이 항공기 운영을 방해하지 않았다. 높게 선 함교는 항공기의 관제를 용이하게 했고 연돌에서 나오는 연기 또한 높게 빼 함재기의 착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레인저는 건조 도중 함교가 급조되었지만 이미 심장부인 기관까지 연결된 연돌을 드러내고 렉싱턴처럼 만들 수는 없어서 함교만 추가된 채로 건조되었다. 레인저의 두 번째 특징은 개방형 경납고다. 렉싱턴급 항공모함의 경우 선체 내에 경납고를 품어 외부 충격에 경납고를 안전하게 지키는 설계였다. 하지만 개방형 경납고는 경납고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개방형 경납고의 장점은 폐쇄형 경납고와 달리 선체 위에 포탑과 상부 구조물을 올리듯이 경납고가 얹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납고의 크기를 넓힐 수 있어 공간이 매우 넓었다. 또한 피해 대처가 용이했다. 렉싱턴급은 선체 구조상 측면에 구멍을 뚫을 수가 없었지만 레인저는 아주 크게 뚫린 경납고 덕분에 폭탄에 피격되더라도 폭발을 밖으로 전부 빼내는 구조였다. 렉싱턴이 산호의 해전에서 경납고 내부에서 폭발한 폭탄의 폭압이 함체 내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격침되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끈질기게 버텨가며 태평양 전쟁의 수호신이 된 걸 생각하면 개방형 경납고를 적용한 미국의 선견지명이었다. 이런 설계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진보적이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기존 군함 건조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적과 조우 시 방어할 수 있는 장갑과 함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렉싱턴급 항공모함도 8인치 함포를 장착해 경순양함 정도 되는 군함과 교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레인저는 항공모함으로서 항공기 운영에만 최적화된 개방형 경납고를 택해 측면 장갑은 물론 갑판 장갑도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런 설계는 다른 군함과의 교전을 아예 상정하지 않은 설계였다. 오직 항공기 운영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에 함포를 왜 달아? 라는 생각이 지금의 상식이지만 당시는 군함에 함포가 왜 없어? 가 상식인 시대에서 말이다. 어쨌든 이런 성견지명 덕분에 레인저는 렉싱턴의 절반도 되지 않은 배수량으로도 렉싱턴보다 더 많은 86기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 레인저는 항공기 운영을 위해 올인한 항공모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층 경납고 천장에도 항공기를 매달아 사실상 2층 경납고처럼 운영했고 여기에 항상 갑판에 일정량의 항공기를 노청계류 시켜놓았다. 어떻게 하면 항공기를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한 결과 태어난 항공모함이었고 그 덕분인지 F4F 와일드캣을 최초로 운영한 항공모함이기도 하다. 레인저는 항공모함이란 무엇인가? 항공모함이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답을 제시한 군함이었다. 첫째,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군함으로 항공기 운영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운영함으로 적 군함의 사격거리 내로 들어갈 일이 없다. 따라서 함포는 불필요하다. 셋째, 항공모함의 가장 큰 적은 적의 항공기다. 따라서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공포를 무장해야 한다. 지금 관점에서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생각이지만 항공모함 여명기 시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최초의 항공모함 설계인데도 진보적인 설계를 적용해 빠르게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특히 레인저를 통해 확인한 개방형 경납고 설계는 엔지니어들에게 항공모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표준을 제시하여 앞으로 나올 미국 항공모함 설계는 선체를 만든 후 기둥을 세워 지붕을 만드는 방식으로 건조하게 된다. 덤으로 이런 설계 방식은 건조 난이도가 영국의 밀폐형 경납고 설계에 비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렇듯 레인저는 2만 톤도 되지 않은 작은 선체에 항공모함의 특징을 모두 가진 실전 압축형 항공모함이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레인저는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모함이라기보다는 자투리 배수량으로 기술적, 운영적 실험 성격이 강한 항공모함이었기에 레인저의 단점은 역시나 작은 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았다. 레인저의 선체를 보자. 작은 크기의 함재기 수용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경납고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레인저는 아무리 비장갑 항모가 장갑이 얇다고 해도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얇은 장갑을 가지고 있었다. 개방형 경납고를 채택해 피해 분산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레인저의 체급과 장갑으로는 피해를 분산시키기 전에 들어온 공격에 바로 사망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43년에 레인저를 태평양으로 불려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독일 해적이나 있던 대서양과 달리 살벌한 항공전이 벌어지는 태평양 전선에서는 레인저가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 판단했기에 대서양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 결정은 후에 아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레인저와 마찬가지로 군축 조약의 영향 때문에 자투리 배수량으로 건조된 와스프가 우려한 대로 침몰하였기 때문이다. 레인저가 작은 크기에도 86기나 되는 함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천장에 항공기를 매달아 2층처럼 써먹었기 때문이지만 천장에 매달린 항공기가 떨어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 또한 전쟁 초기에 작은 항공기들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점 거대해지고 무거워지자 천장에 항공기를 매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TVF 어벤저를 받아서 운영하던 HMS 빅토리어스에서도 천장에 묶여있던 어벤저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었다. 또한 연돌의 낮은 위치 또한 문제가 되었다. 항공기가 착함을 위해 접근하게 되면 연돌이 이렇게 가판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는 일본 항공모함의 하향식 연돌과 같은 구조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연돌을 눕혀도 고열의 연기로 인해 난기류가 생기고 파일럿의 시야가 방해를 받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 해결법은 레싱턴급과 같이 연돌을 최대한 높게 빼내는 방법이 맞았고 미국은 두 번 다시는 이런 형태의 연돌을 만들지 않았다. 29.3노트라는 최고속도 또한 미묘하게 느렸다. 분명 아주 느린 속도는 아니지만 레싱턴급과 요크타운급에서 항공모함의 표준 속도가 되는 33노트를 겪어보니 뭔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 문제들은 모두 14,000톤이라는 작은 쿼터에서 무리하게 렉싱턴 수준의 항공기 운영 능력을 바라고 우겨 넣었기에 발생한 문제로 이후 미국은 14,000톤은 항공모함으로서 너무 작다고 판단해 소형 항공모함 5척 안건을 폐기하고 20,000톤짜리 요크타운급의 생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항공기를 많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받았으며 최고속도가 29.3노트인 점도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레인저는 미국이 연합군으로 참전하자 대서양 함대에 배치되었다. 레인저가 가지고 있는 방어력 문제는 일본 해군과 상대할 때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었지만 독일 해적과 상대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인저가 참가한 작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횃불 작전이다. 대서양의 미 함대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었던 레인저는 대서양 함대의 기함으로서 사우스 다코다급 매사추세츠와 함께 카사블랑카에서 고정포대 역할을 하던 미완공 상태의 장바르를 공격해 폭탄 2발을 명중시켜 침수를 내고 장바르를 항구에 가라앉혔다. 그리고 구축함 알바트로스를 격침, 제공권 제압과 지상군에 대한 폭격 임무도 훌륭히 수행했다. 이때 레인저는 3일간 496소티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횃불 작전에서의 공우는 레인저의 함생에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성과였다. 이후에도 레인저는 대서양에서 계속 활동하였다. 사실 처칠과 루즈벨트는 진짜 해군이 있는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레인저를 추가 투입하길 바랐으나 와스프의 침몰 원인이 떨어지는 방어력이라는 것을 안 어니스트 킹 제독의 재량으로 계속 대서양에 남을 수 있었다. 레인저는 노스캐롤라이나와 함께 수송선단 호위를 하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자잘한 전과들을 계속해서 올려갔다. 사실상 제대로 된 해군 전력이라는 게 없던 독일 해적은 유보트를 통해 어떻게든 저항을 이어갔지만 제공권, 제해권을 빼앗긴 바다에서 작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보트마저 43년 10월쯤에 본격적으로 씨가 마르자 노르웨이 해역에서 독일 선박들을 공격하는 등의 전과도 올린다. 또한 레인저가 가장 자주 맡았던 역할은 주요 전선들의 전투기를 계속 배달해주는 수송함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상대가 상대인지라 태평양과 달리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극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전쟁을 보다 빨리 끝내는 데 기여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듯 레인저는 크지는 않아도 착실하게 전공을 쌓았지만 전후의 레인저에게 남은 것은 여타 구식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퇴역밖에 없었다. 이미 1944년부터 구식화되었다고 판단해 연습 항모로 배치된 와중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말이다. 신화를 써내려가며 영웅이 되고 레인저보다 더 큰 함체를 가진 엔터프라이즈조차 예산 문제를 들먹이며 고철로 스크랩한 판에 레인저가 살아남을 길은 없었다. 레인저는 하나하나 짚어보면 문제점이 차고 넘치는 항공모함이었다. 작은 크기로 감당할 수 없는 과무장에 하나씩 다 엉성한 스펙들, 구조적으로 이상한 연돌 등 레인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잘 만들었다고 하기엔 아쉬운 점이 많았다. 비행 갑판도 짧고 좁아 대형화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없었고 레인저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함재기는 TVF 어벤저에 불과했었다.
그럼에도 레인저는 독일 공군에게 공습받고 프랑스 잠수함에게 공격받는 등의 위기를 겪고도 끝끝내 엔터프라이즈, 세러토가와 함께 종전까지 살아남은 생존함이자 이후 항공모함 건조에 영감을 준 항공모함이었다.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실험적 용도의 항공모함에 가까웠으나 레인저에서의 실험 덕분에 미국은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요크타운급, 에식스급, 미드웨이급까지 건조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레인저가 없었다면 미국은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고 그 시행착오는 다음 항급의 결함이 되었을 수도 있다. 요크타운급 3자매의 전설은 레인저의 시행착오 끝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담으로 레인저라는 한 명은 포레스탈급 항공모함 3번함인 CV-61 레인저로 부활한다. 최초의 슈퍼캐리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은 항공모함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항공모함과는 궤를 달리하는 디자인을 가졌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은 포레스탈급 항공모함부터 개방형 경납고 설계를 버리고 선체에 경납고를 품은 설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런 설계는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까지 이어지기에 현대 항공모함의 직계 조상님쯤 되는 항공모함인 셈이다. 오늘날 레인저라는 단어는 미군에서 정예 부대를 지칭할 때 부르는 말로 쓰이며 보통인보다 용맹스럽고 강인한 사나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다. 항공모함 레인저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의 소망을 담듯 당시에는 없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이후 만들어질 항공모함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존 것만 답습하여 도전을 망설이면 혁신은 없다. 어쩌면 레인저는 우리에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